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48회차에는 1등 상금이 누적이 2번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2월 금액이 15억 9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난 47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에서 투표율이 20%로 애매했던 앤트워프나 아리스 리마솔의 승리가 적중이 됐고, 특히나 47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아약스 대 루도고레츠 경기, 루도고레츠의 승리 이변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에서도 여러 경기에서 제가 이변 픽을 추천을 드릴 건데, 이러한 이변픽 추천은 제가 괜히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만의 면밀한 경기력,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이변의 근거가 있는 경기들만 제가 투폴이나 독식픽으로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과감하게 이변픽을 가져가셔서 독식 적중에 가까워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4.4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들 위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조합한 다음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들에게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이 8월달 들어서 프로토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프로토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26.3배, 11.1배 프로토 적중이 되면서 최근에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3무, 2무 조합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자 월드컵 그리고 일본 J리그 경기들로 31.3배 3무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인 투폴 무자비 조합 10배도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축구를 섞어서 20.5배, J리그와 K리그2 경기들로 35.9배가 연속해서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풋볼살롱이 정배 주력 조합, 투폴이나 세폴로 이루어진 정배 주력 프로토 조합도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적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99원, 한 달로 치면은 8,990원, 풋볼살롱에게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후원을 해주시면 풋볼살롱의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줄인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승무패에서도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지로나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 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와 라스팔마스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느린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가 0.79로 가장 느린 다이렉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느린 것이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굉장히 템포가 느린 공격을 추구를 하면서 패스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경기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높은 평균 점유율 60.7%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로나 역시 55.4%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당 쇼패스 횟수를 보시면 라스팔마스가 513회로 세 번째로 많은 쇼패스를 뿌리고 있고 지로나 역시 403번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쇼패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높으면서 짧은 쇼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패스와 점유 축구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지로나가 굉장히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로나가 올 시즌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2.71골인데 2.71골보다 훨씬 더 많은 5골을 넣고 있고 이 라스팔마스는 기대 득점이 1.03골로 상당히 낮은데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은 0골로 단 한 골도 오픈 플레이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경기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골 결정력은 지로나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라는 팀이 전방 압박 라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중원에서 촘촘한 블록으로 압박을 전개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로나 원정에서도 압박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전에서 세비야가 원체 압박이 심한 팀이었는데 그러한 세비야의 압박을 후방에서 정교한 빌드업을 통해서 풀어 나왔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애매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지로나가 쉽게 빌드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8골을 넣은 장신 191cm의 공격수 소리 카바라는 선수를 영입을 한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키가 크다 보니까 헤딩, 뚝배기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물론 제가 이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카디프 시절에는 이 헤딩 뚝배기 득점도 있었지만 그냥 발밑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소리카바라는 선수의 영입이 과연 라스팔마스의 축구 스타일에 어울리는 영입일까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리카바 선수의 장점과 약점을 정리를 하면 장점은 골 결정력과 헤딩, 뚝배기가 장점으로 나와 있고 약점을 보시면 오프사이드 그리고 패스 그리고 공을 지탱을 하면서 연계하는 능력과 수비 가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라스팔마스라는 팀은 유기적인 짧은 패스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 선수가 선수들 간의 연계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기여도까지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장신 공격수 카바 선수의 영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스팔마스라는 팀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9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측면 크로스를 뿌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소리카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헤딩 뚝배기를 살릴 만한 양질의 크로스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 이 라스 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팔마스가 기본적으로 쇼패스를 뿌리는 팀이다 보니까 롱볼 활용도도 경기당 평균 48회로 굉장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소리카바의 장신 제공권 뚝배기 한 방을 살림에 있어서 라스 팔마스가 크로스와 롱볼이 현저히 적은 팀이라는 점은 과연 이 영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비슷한 전술 기조 속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지로나가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투폴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그래도 3경기에서 실점이 2실점으로 적었고 일부 리그에서도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 특유의 수비력이 나오면서 공 자체, 점유율 자체를 라스팔마스가 많이 소유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 팀이 비슷한 구석이 상당히 많으면서 의외로 높이 대 높이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2m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지난 에버튼전에서 특유의 장신을 활용한 뚝배기로 결승골을 만들어냈고 이 선수가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내면서 울버햄튼의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2번째로 뛰어난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앙 수비수인 요아킴 안데르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제공권과 헤딩, 클리어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 다음으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헤딩 클리어링 횟수가 전체 1위, 제공권 경합이 전체 2위일 정도로 이 선수 역시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장면에서는 칼라이지치라는 울버햄튼의 공격수가 2m이고 안데르센이라는 크리스탈의 수비수는 192c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칼라이지치가 신장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이 칼라이지치 선수가 제공권 경합을 펼칠 때 높이와 제공권이 뛰어난 이 안데르센이라는 수비수 말고 크리스탈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마크 게이 선수 쪽에서 경합을 펼친다면 칼라이지치 선수의 높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 마크 게이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82cm로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마크 게이 쪽에서 제공권 경험이 이루어진다면 칼라이지치가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밀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개인 돌파,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앞세워서 공격 패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제, 아예우, 슐럭 같이 개인기와 전진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울버햄튼 역시 쿠냐, 누네스, 네투 같이 개인기와 전진성을 갖춘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드리블 지표면에서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 선수들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선수가 경기당 3.3회의 드리블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경기당 평균 5.5회로 가장 많은 드리블 전진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미드필더가 맨시티 이적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누네스 선수의 공백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 리그컵 경기를 치러서 체력 소모가 있었지만 핵심 공격자들이 골맛을 보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점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버햄튼보다는 전방 압박, 무게중심이 조금은 높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 그리고 올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전방 압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 역시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무승부는 깔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최근에 크리스탈이 울버햄튼 상대로 상대전적 3연승의 상승세 그리고 크리스탈 특유의 홈발까지 고려를 한다면 근소한 승리까지 그려지는 매치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의 중앙 수비 공백과 측면 수비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아스톤 빌라의 측면 공격수인 베일리, 디아비, 측면 수비수 캐시아 디뉴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 쪽에서 수비적인 약점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실점 위기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공을 빠뜨리면서 허무하게 뉴캐슬의 측면 공격수인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 실점을 당했고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가 퇴장을 당했을 때도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앤서니 고든을 마크를 함에 있어서 마크를 놓쳤기 때문에 예리한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반다이크가 이삭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버풀이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스톤 빌라의 이 베일리나 디아비 같은 선수들이 모두 원래는 오른쪽 측면 요원들이지만 최근에는 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디아비 선수를 2선 중앙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아비 선수를 의도적으로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선을 왼쪽으로 가져가게 한다면 충분히 아스톤 빌라가 강점인 측면 공격을 살릴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팀이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는 팀이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역습 한방도 조심을 해야 되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리버풀이 홈에서 빌라에게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빌라의 역습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의 이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빌라가 리버풀 원정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렇게 이번 경기도 빌라에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코나테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큰 리버풀이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수비 공백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에 아스톤 빌라가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3대0 완승을 거뒀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베일리나 캐시 같은 측면 자원들이 득점포를 가동한 빌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 역시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가 최근에 종아리
부상 여파로 2경기째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전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아스톤 빌라 역시 골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마요르카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마요르카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던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마요르카전 징크스를 깨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난 시즌 마요르카 상대로 2차례 무승부에 그쳤던 빌바오인데 그만큼 마요르카 특유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었던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마요르카의 공격 핵심이자 빌바오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빌바오 상대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났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떨어져 있는 마요르카의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주포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직전 그라나다전에서도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올 시즌에만 벌써 2번이나 페널티킥 실축을 기록한 마요르카의 무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무리키 선수와 호흡이 좋았던 이강인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덩달아 무리키의 컨디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빌바오는 직전 베티스전에서 4대2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 빌바오가 좋은 것이 이 측면 자원인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살아나 있고 무엇보다 빌바오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이 구루세타라는 공격수가 리그 2경기 연속 골을 넣어주면서 빌바오의 약점인 최전방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이 빌바오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2.87골인데 4골이나 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2.22골보다 적은 한 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은 확실히 빌바오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바오가 3선 쪽에서 마요르카에서 영입을 한 수비형 미드필더 갈라레타 선수가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의 또 다른 미드필더인 베스카 선수 역시 직전 베티스전에서 2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으면서 빌바오의 3선 미드필더들의 좋은 경기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역습에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빌바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이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이미 세트피스로만 2골을 만들어낸 마요르카라는 점에서 제공권적인 우위를 살린다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2번째로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제공권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탄탄한 수비력이 장점이었는데 이미 올 시즌 3경기에서 5실점으로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고 마요르카의 주전 중앙수비수 레일로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빌바오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배당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빌바오 승리 배당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투표율이 빌바오 쪽으로 몰린 점 최근 마요르카가 빌바오 상대로 3경기 1승 2무 무패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 회차 빌바오 승리 적중을 시켰는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바오라는 팀은 투표율이 몰리면 통수를 치고 오히려 자신들이 투표율을 낮게 받으면 이겨버리는 청개구리 면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빌바오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면서 11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 대 맨유의 빅매치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부상, 이탈, 복귀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해서 복귀를 한 아스날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스날이 문제였던 것이 왼쪽 측면 수비수 진첸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를 오른쪽 측면 수비에 배치를 하면서 우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었다는 점인데 이 기존의 아스날의 측면 수비수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잘 수행을 하던 선수였는데 최근에 진첸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러한 역할을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를 오른쪽 측면 수비로 배치를 해서 수행을 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에서 삼성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토마스 파티 선수와 공전을 위해서 파티를 오른쪽 측면 수비로 배치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토마스 파티가 전문적인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측면 수비 과정에서 허점이 노출이 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이 맨유전을 앞두고 이러한 우측면 수비 리스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마침 직전 풀럼전에서 왼쪽 측면 수비수 진첸코가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진첸코가 선발로 복귀를 할 경우에는 굳이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를 오른쪽 측면 수비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측면 수비의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중앙 수비수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주전 측면 수비수 루크쇼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맨유가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가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키가 작은 중앙 수비수인 리산드로 선수의 파트너로 어떤 중앙 수비수를 세울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깊은데 만약에 린델로프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스날과의 제공권 경합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맨유이고 그렇다고 해리 맥가이어 선수를 기용을 한다면 제공권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맥가이어 선수가 이적설에 휩싸이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발이 느린 맥가이어 선수로 인해서 맨유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가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압박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팀이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에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이미 지난 시즌에도 양 팀이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당시에도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장면은 두 팀이 시즌 개막 이전에 미국에서 프리시즌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맨유가 효율적인 롱볼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맨유에게 수비 뒷공간이 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로서는 지난 시즌 아스날 상대로 2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던 에이스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올 시즌 아직까지 리그 3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맨유 상대로 2골을 넣었던 은케티아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승선을 했기 때문에 은케티아 선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아스날의 에이스 측면 공격수 사카 선수 역시 지난 시즌 맨유 상대로 2골로 강했기 때문에 사카 선수 역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 홈 경기 성적은 15승 3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정 성적은 8승 3무 8패로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했고 지난 시즌 상위권 9위까지 원정 대결을 펼쳤을 때 원정에서 8경기 1무 7패로 승리가 없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이미 올 시즌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맨유라는 점에서 아스날 원정에서도 맨유가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스날의 핵심 자원들의 부상 복귀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맨유의 수비 부상 공백 및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홈팀 아스날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경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선발 골키퍼를 기존의 램스데일 대신에 브랜트포드에서 영입을 한 라야 골키퍼를 세워도 좋아 보이는 것이 우선 최근에 램스데일 골키퍼의 실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램스데일이기 때문에 간혹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이 새롭게 영입을 한 브랜트포드 출신의 골키퍼 다비드 라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트포드 시절부터 특유의 롱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났던 골키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이번 경기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영입생 골키퍼 라야 선수를 깜짝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스날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맨유 역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이미 프리시즌 맞대결에서도 그렇게 아스날을 2대0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2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픽,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조금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압박 라인이 높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라요를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7대0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앞으로 쏠려 있는 팀이고 전방 압박 통계 역시 PPDA 수치가 두 번째로 낮을 정도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비야도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라이오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인 스루패스와 롱패스를 통한 역습으로 세비야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자원들의 이적설로 인해서 구단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야신 부누 선수가 알 힐랄로 떠나면서 최근에 골문이 굉장히 헐거워진 세비야이고 이미 리그 3경기에서 무려 8실점을 당하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비야가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라파미르가 모두 이적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경기 내적으로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라는 팀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무려 37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인데 세비야의 측면 크로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양쪽 측면 수비수인 아쿠냐와 나바스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측면 크로스, 양질의 크로스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는 이번 아틀레티코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팀의 분위기나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승무패에서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압도적인 정배당과 투표율이 몰렸을 때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가 맞대결을 펼침에 있어서 유독 세비야가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원정 6경기에서 승리는 없었지만 무승부가 4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경기력과 별개로 아틀레티코가 또다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시즌 개막을 앞두고 8월 평가전을 치렀던 양팀인데 당시에도 세비야가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당시에 이 평가전 명단을 보시면 양 팀 모두 주전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었던 평가전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충분히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깜짝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가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맨시티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패했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세비야가 의외로 강팀을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았던 데파이와 코레아라는 공격수가 나란히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틀레티코가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이 경기도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주중 클럽 브리에와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오사수나가 상당히 출혈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먼저 2골이나 넣으면서 리드를 잡은 오사수나인데 후반전에 내리 2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1, 2차전 합계 1무 1패로 이 컨퍼런스 리그 본선행이 좌절이 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중에 치렀던 클럽 브리에 원정에서 양팀 통틀어서 옐로 카드가 무려 13장이나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격렬했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주전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던 오사수나가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 예선 병행으로 인해서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전까지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러야 되는 강행군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체력 소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적인 안배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쿼드의 평균 연령 자체도 바르셀로나가 25.6세로 27.7세의 오사수나보다 훨씬 더 젊은 선수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을 만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자체가 그렇게까지 낮은 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브리에전에서 후반전에 이렇게 수비 뒷공간 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실점을 당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게도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양질의 패스를 뿌릴 수 있는 프랭키 더용이나 일카이 귄도안 같은 미드필더들이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스루패스 횟수가 4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스루패스를 활용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이렇게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된다면 이 선에서 바르셀로나의 패스가 좋은 미드필더들이 양질의 스루패스를 뿌리면서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오사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상대전적 면에서도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1무 5패 압도적인 열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고 특히나 오사수나가 최근에 2경기 연속 2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 공식 경기 5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1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6살 신예 야말이라는 측면 자원이 기대 이상의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는 하피냐까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측면 공격 옵션이 더 생기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종종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온 전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 전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듯이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최근 홈 6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3무 3패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패턴을 보시면 한 번 비기면 그 다음에 지고 비기고 지고 비기고 지고 퐁당퐁당 패턴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왔는데, 이미 이전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퐁당퐁당 패턴이 이어진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6살 신예 야말이라는 측면 자원이 기대 이상의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는 하피냐까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측면 공격 옵션이 더 생기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종종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온 전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전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듯이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최근 홈 6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3무 3패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패턴을 보시면 한 번 비기면 그 다음에 지고 비기고 지고 비기고 지고 퐁당퐁당 패턴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왔는데, 이미 이전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퐁당퐁당 패턴이 이어진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